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 사회평 귀족계층이었던 문벌귀족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경제 마지막과 그 다음에 사회편에서 신분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경제편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사회편 신분제도에서 향리 쪽을 좀 보신다든가 그 다음에 평민에서 향부곡소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 상승운동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 고려시대 귀족계층이었던 문벌귀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벌귀족은 우리가 어디서 설명했느냐? 고려시대 정치편에서 이자겸언안과 묘청언안을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문벌귀족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문벌귀족이었다.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곤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공부하는 데 비중을 두게 되는데 잠깐 칠판을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시대 신분계층이라고 하면 몇 개 계층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4개 계층이 등장한다 그랬을 겁니다.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게 귀족계층이에요. 5품 이상의 문관이나 무관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아니라 그랬고요. 두 번째 나오는 계층이 중간계층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신라 말의 고려 초에 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등장했던 계층. 여기서 향리를 좀 보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평민계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양민이라고 해도 되고 상민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향, 부곡, 소 특수행정불합단이 이쪽을 좀 보시면서 신분 상승운동 보시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계층이 뭐가 나오느냐면 천민계층이 등장합니다. 외거노비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귀족계층에 관한 내용인데 고려시대 귀족이 됐던 계층이 어떤 계층이 등장하느냐? 그러면 고려의 처음에 귀족이 됐던 계층을 보면은 우리가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족이 중앙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에 남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이때 중앙으로 올라간 세력을 우리가 중앙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 남는 세력을 그냥 지방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력이었던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느 관직을 갖게 되냐면 호장이나 부호장의 관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태조 왕건은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가 크게 두 개입니다. 우대이기도 하고 견제기도 한다 그랬지만 견제를 더 비중을 둔다 그랬는데 긴 제도와 사심간 제도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중앙귀족이 거란의 침략 이후에요. 일반적으로 이러면서 어느 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느냐? 문벌귀족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문벌귀족의 사회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적들이 음서제도였고 경제적들은 공음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으로 나왔던 사건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자겸언안, 묘청언안, 무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세력은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이름이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로 변한다 그랬어요? 향리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는 드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문벌귀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사건으로 무너지게 돼 있죠?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무신정변으로 무너지면서 우리가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었다. 정치편에서 무신들이 집권하는 과정에 가장 중심을 띄었던 두 사람 권력자는 보시라 그랬어요. 최충원과 최훈은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 무신이 지배하는 무렵에 이 향리계층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신진, 사대부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어느 정도 개혁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 무신집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뭐로 무너지는 거죠? 몽골 침략으로 결과는 무너져요. 그러면서 개경으로 넘어가면서 개경 환도가 등장하면서 지배계층이 다시 바뀝니다. 우리가 친혼 세력이라고 되겠지만 교과서 기본 원칙은 곤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곤문세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곤문세족을 다른 말로 그냥 줄여서 세족이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진사대부는 그대로 이렇게 가요.
근데 원나라 간섭기 때 이 신진 사대부는 원에서 들어왔던 어느 학문을 공부하게 되느냐? 성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편에서 공부할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이 권문세족이 굉장히 많은 부정패가 나오면서 사회 부조리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혁하려고 꽤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관직을 할 때는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가 이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고 신진사대부가 어디로 갑니까? 중앙 권력층으로 가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도표를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중앙 쪽으로 있었던 최고 권력층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지방에 있었던 세력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문벌귀족이 있을 거예요. 뒤로 가면 권문세족이 있을 거예요. 뒤로 가면 신진사대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문벌귀족에 관한 내용은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언제 수업을 끝냈다고 본다? 정치편에서 수업을 끝냈다고 봅니다. 2장인가 몇 점 앞에 수업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정도만 본다. 이때 문벌귀족 가문으로 몇 개 가문이 등장하냐면 제 전공적인 면에서 뭐 8개 가문이 등장해요. 그러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재에서 나오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5개지만 일반적으로 4개 보라 그랬습니다. 최충이었던 해주 최씨, 윤관이었던 파평윤 씨, 김부식이었던 경주 김씨, 이자겸이었던 인주희 씨나 경원희 씨 4개만 보시면 된다. 5개가 써진 게 안상김 씨였던 김은부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정도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원나라 간섭의 최고 권력자였던 권문세족과 고려 말의 최고 권력자였던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데 이 두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보수하려는 세력과 사회를 개혁하려는 세력, 그러면서 양 세력이 뭡니까? 갈등을 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2개 세력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이 권문세족에 대한 도표가 나오게 되겠고, 바로 거기 도표 안에서 누구와 누구를 구분한다? 신진, 사대부를 구분하는 도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도표를 그대로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문세족은 언제 형성을 하느냐? 여러분 교재대로 이야기를 하면 형성이란 말보다는 대두식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형성이라고도 관계는 없는데 이 권문세족이 형성되는 것은 무신직공기의 형성을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때 완성을 하냐면 원간섭기에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완성이 되는 계층이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런데 비해서 신진사대부는 언제 형성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무신직공기에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신직공기에 형성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넘어가다 보니까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문세족이나 신진사대부가 어떤 출신에서 성장했느냐, 이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권문세족은 몇 개 계층이 등장하냐면 3개 집단이 언급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집단으로 나오게 되는 게 정기에 있었던 문벌귀족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자겸 집안이 몰라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자겸, 경원희 씨 중에서 순수하게 이자겸 직계만 날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경원희 씨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러면서 정기의 문벌귀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무신직공기에 보다 보니까 두 세력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인 세력과 또 새로이 등장했던 신관인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세 번째로 가다 보니까 친원 세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원 세력은 원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했던 세력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부원 세력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문세족의 가장 중심을 점하는 세력은 원래는 친원 세력으로 정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신진사대부는 어느 세력을 중심으로 하게 되느냐? 향리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다 보니까 하급관리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영농민도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향리나 하급관리인데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 향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정치 관직에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문세족은 무엇을 통해서 올라가냐면 음서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권문세족은 고위 권력층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느냐? 그러면 고려 말의 최고 권력계층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요, 도평의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첨의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를 통해서 최고 권력을 장악해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나라 간섭기란 것을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몇 개 단어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도평의사사 이야기했고요. 첨의부도 이야기했고요. 밀직사도 이야기했겠고요. 공녀도 이야기했겠고요. 검영구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원나라 간섭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래 정치력이었다. 근데 요분들은 잠깐 봅니다. 이게 향리가 고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음서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올라온다? 과거를 통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제도는 언제 시작을 했다?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갖는 고난을 이야기하면 크게 말하면 농장을 소유한다. 근데 이 농장이 적겠다 크겠다? 크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할 때 대농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점에 고려할 상황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디를 경계로 한다?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한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 권문세족에 대한 사료가 언급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한다면서 이 계층에 관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근데 잠깐 다시 우리 교재로 가다 보면은 농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번 나오다시피 해요.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권문세족이었던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한다는 게 시험 문제에 써먹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조선 후기에 가면 한 단어가 또 나와요. 천석군이라든가 만석군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 두 개인데 시험 문제는 이쪽을 써먹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진사대부는 중소 농장을 소유한다. 크지 않는, 농장은 농장이지만 적은 농장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농장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청렴과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말도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진사대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 보는 게, 신진사대부는 하급관리면서 어디를 통해서 올라왔다? 과거를 통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진사대부를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문에 능하고 실무에 능하다. 그래서 능문, 능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이 나오냐? 능문이라는 것은 문에 능하다. 문에 능하다는 이야기는 뭐다? 과거를 통해서 배출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리에 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리는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공무원을 표현한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요. 관하고 리를 묶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관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고급관리고, 리는 실무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향리, 신진사 어디 출신이다? 향리 출신이니까 결론은 실무에 능하다. 그래서 능문능리를 우리가 그대로 풀면은 정치적 실무에 능한 학자적 관력, 이 단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사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권문세족도 유학은 공부한 것은 맞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어떤 유학을 공부하게 되냐면 훈고학을 공부해요. 훈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 불교도 꽤나 신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불교도 신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신진사대부들은 훈고학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어느 학문을 공부하냐면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성리학은 나중에 문화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훈고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학문이에요. 그러니 비판하겠고, 여기서는 요거는 신봉하지만 여기서는 불교를 어떻게 한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전에 정치 마지막에 조선왕조 개창이 나오는 과정에 사대부를 두 개를 분열시켰습니다. 원곤론과 급진론을 이야기했는데 원곤론은 불교 자체는 인정하지만 폐단은 비판한다 그랬고 급진론은 자체도 부정한다고 했어. 어쨌든 간에 불교 비판적 성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외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곤문세족은 누구 지배를 받으면 권력을 행사한 겁니까?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어느 나라의 우호적이냐면 원나라의 우호적이었던 친원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신진사대부는 친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나라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으로 이 재상지종이란 단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재상지종이라는 것은 누대를 통해서 여러 대를 통해서 재상을 배출한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상지종이란 단어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충선왕의 즉위교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충선왕의 즉위교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있었던 곤문세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신진사대부에서 급진론이 잠깐 사대부 중에 조준이 전면적 토지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때 찬성한 것과 반대한 결이 있다 그랬는데 찬성한 것은 급진론, 반대한 것은 온건론이라 그랬죠. 근데 과전법을 건의한 배경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무엇을 했다?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토지의 개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전법은. 그러니까 과전법은 곤문세제국 토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론은 신진사대부가 토지를 받을 수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것을 뺏어서 누구한테 주겠다? 이쪽한테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과전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데 비해서 사대부는 어떻게 되느냐? 공민왕 때 교육제도나 과거제도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은 나중에 신흥무인세력과 결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온건 쪽이 결탁합니까? 급진론이 결탁합니까? 급진론이 결탁하죠. 급진론이 어떤 정도전 중심으로 결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질서, 요 사람의 질서를 비판하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더 개혁을 요구한 사람이 급진론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왕조? 조선왕조가 이창대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조선왕조 중심이 되는 사람이 급진론 사대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01번 사회시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회시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 쉽게 말하면 농민이 못 살았다. 그러니까 농민생활 개선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농민이 왜 못 살았느냐?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고 또 하나 농민은 귀족의 수탈이라든가 각종 세금의 의무를 지게 돼 있죠.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한테 무엇을 낼 수 있다? 세금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국가재정 안정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농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 농번기 때는 농민의 자벽동원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말은 여기서 자벽이라는 것은 잡단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잡단 노동력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재해를 입었을 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금을 줄여야 되겠죠. 왜?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세금도 줄이면서 최소한 일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 먹고 살면서 도망을 안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오겠고, 세 번째로 나온 게 고리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와 원금이 같으면 그 이상 이자는 못 받도록 한다. 우리가 그냥 막말로 이야기할 때 배보다 뭐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배가 원금이고 배꼽은 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했던 농민생활 안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가로 3번에 가다 보니까 곤농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말은 뭡니까? 농업을 곤장하는 정책이에요. 그것도 농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왕이 직접 사직에 제사를 지냅니다. 농사 잘 되라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왕이 직접 토지도 경작하는 겁니다. 적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설명하기 좀 난감하네요. 진짜 왕이 농사 지었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마 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명분상으로 이 토지는 왕의 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겠고, 황무지 개간을 장려한다. 당연히 생활안정 기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네 번째, 귀족부터 토지 겸병을 금지한다. 그러면 귀족이 토지 겸병을 할 때 누구 걸 뺏는 거예요? 농민 거 뺏는 거죠. 이때 농민들의 무슨 토지? 민전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안 뺏기니까 생활안정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시책이 되겠고, 02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되겠고, 또는 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과는 농민들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회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걸 보다 보니까 흑창이 나오게 되네요. 흑창은 고구려 진대법과 똑같은 겁니다. 빈민구제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봄에 빌려주고, 봄이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말에 뭐가 나온다? 보릿고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봄에 빌려주고 언제 갚는다? 있을 때 갚죠. 그래서 가을이 갚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제의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의보라는 것은 빈민구호라든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나왔던 것이다. 동그라미 3번에 의창이 나옵니다. 근데 의창은 흑창을 계승하면서 고려성종 이름을 뭐로 바꿨다? 의창으로 바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의창이라고 하는데, 의창은 각 주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때 빌려주는데 크게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동그라미 내내 가다 보니까 대급이라는 게 등장하는 단어가 첫 번째에 나오겠고요. 두 번째 줄에 진급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9급으로 나오기는 쉬운 게 아니고 7급적 문제였습니다만은 9급은 개념만 해두시면 되겠고, 9급 공부하시는 분 신경 안 써도 한번 읽어보는 데 비중을 두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대급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교재에 유상으로 곡식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급이라는 것은 유상이라 그랬습니다. 유상이란 말이 뭐예요? 결과는 빌려주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갚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급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교재에 무상으로 곡식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무상입니다. 받았던 농민들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식이 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상평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평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경과 서경과 12목에 설치했던 물가 조절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가 조절 기구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의료기관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네요. 의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대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대비원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비원이라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고, 그 밑에 가면은 구제도감이라든가 구급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임시관청이에요. 예종 때 설치했던 임시관공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해민국이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요. 이 해민국은 백성들한테 무엇을 주는 거다? 약을 준다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빈민들이 질병에 들었을 때 약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그냥 준다. 무료라고 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칠판을 다시 앞으로 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은 0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과 풍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려시대 법은 어떤 거고 풍습은 어떤 거냐? 아마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법과 풍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03입니다.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풍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단원이 법률과 풍습이겠죠. 그러면 교재도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 먼저 나오고 풍습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려와 조선을 구분하면은 고려는 관습법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조선은 성문법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이래서 좀 다르다. 근데 고려라고 해서 성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관습법을 중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당류를 모방했던 71개조 법률과 기타 보조법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관습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동그라미 2의 두 번째가 나오는데 지방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었다.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을 할 때 지방관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할 때 중요한 사건과 사소한 사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은 중앙에 보고해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처리합니다. 근데 사소한 사건은 어떻게 한다? 자기 마음. 현재 백은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판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재량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법을 모릅니다만 도둑질한 자, 사람을 사형에 살인한 자는 예를 들어 7년 이상의 법에 처한다. 형에 처한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7년, 어떤 사람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갔을 때 이것도 누구다? 판사 맘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이거 맘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형벌은 배상제보다는 무엇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형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 형을 가하는 거예요. 그 형이 태장도유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형주의 원칙을 기본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상제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동을 얼마 내면은 그 죄를 사해는 경우는 있어요. 사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실형주의 원칙이고 가미시킨 게 뭐다? 배상주의 원칙이다. 돈 내고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때 동그라미 내의 중죄는 중한범죄. 이것은 반역이나 불효죄는 중한범죄로 처리한다. 중죄로 처리하고 있었고 형벌 집행을 보류하는데 내용 결론을 보다 먼저 읽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귀양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휴가를 7일간 준다고 되어 있죠. 니은에 가다 보니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부옹양할 가족이 없을 경우는 형벌 집행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잠깐 다시 생각합시다. 형벌을 당하는 것은 국가적인 거죠. 불충을 한 거죠. 근데 노부모라든가 부모상을 당했다고 하면 효적인 명이죠. 그러면 효 때문에 법률이 제약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겠고 그 다음에 사형인에 대해서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억울한 죄는 3심을 할 수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란 3번 심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오겠고 이쪽 풍습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습으로 가면 혼인이 나오는데 일부 일처제를 기본하는 과정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꽤 등장하고 있다. 친족이라는 게 뭡니까? 일가 친척들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태조 왕건은 아들 중에서 2명을 뺀 나머지 아들은 형제간에 결혼시키는 결과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민간에서는 여자분 나이가 있고 남자분 나이는 큰 의미는 없고 중기 이후 때 유교가 발달하면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상장제례가 나오는데 토착신앙과 불교와 도교행사에 따르고 있었고 불교행사로 연등회가 있고 팔관회가 있는데 연등회는 연초에 나오는 전국적 불교 행사인데 순수한 불교 행사입니다. 팔관회는 연말에 나오는 거죠. 근데 토착신앙과 불교가 도교가 가미된 거고 개경과 서경에서만 열려요. 왕이 참여해요. 잠깐 다시. 그러면 연등회는 전국절에서 열리는 거고요. 팔관회는 개경과 서경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잠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4월 초파일은 연등회냐 팔관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4월 초파일날 모든 전국적으로 나오는 불교 행사죠. 그래서 연등회에 가깝다. 이 말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명절이 나오는데 명절이 알아서 보세요.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명절 피곤한 나이입니다. 결론절이요. 왜 예를 들어 명절날 갔더니 일가친체 뭐라 하냐. 요즘 뭐다니. 대학교 졸업한 사람 머리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보세요. 결론절이요. 그리고 04번 재산의 상속과 여성의 지위라고 있습니다. 꽤 중요합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대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로 2번 여성의 지위예요. 가로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 2번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데 상속은 토지나 노비나 공물을 상속하는데 이때 토지하고 노비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어쨌느냐. 근데 가장 단순히 이야기하면 먼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와 남성의 지위가 대등합니다. 근데 이 대등하는데 어디서 대등하냐. 가정생활에서 대등해요.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생활에 대등하는데 어쨌든 이게 시험 문제 고려시대 시험 문제가 꽤 나오는 이유가 뭐냐. 현재 사회가 무슨 사회? 남녀평등 사회예요. 그래서 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여성의 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자녀, 균분 무슨 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속제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말은 아들과 딸은 아버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이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속은 자식 입장에서는 걸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갖겠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때는 또 하나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의무가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돈 못 벌 때 네가 나 좀 먹여줘. 부양하고 내가 죽었을 때 니는 무엇을 해야 돼? 나 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부양과 제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양자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내가 딸만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제사 지낸다? 딸이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호적에 기록할 때 아들과 호적에 기록할 때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무슨 순으로 기록한다? 나이 순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그러면 첫 번째 애가 아들, 두 번째 딸, 아들. 그러면 이 순서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이 호적 기록할 때 나이 순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여성들도 뭐가 가능하다? 호주가 가능하다고 돼요. 지부 주인이 가능하다. 호주가 가능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나오겠고 여성분은 또 하나 뭐가 가능하다? 재가가 가능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여성부의 재가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재가한 자식, 내가 여자분인데 A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B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할 때 여기서 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요. 그 자식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차별이 나온 것은 조선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자가 여자분하고 결혼하는데 남자가 누구 집에 산다? 여자분 집에 산다.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풀 때는 남귀 여가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남귀 여가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다 보니까, 자,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분 집에 뭐가 됩니까? 자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 집 장인 장모 집에 가서 남자분이 호적에도 등재가 됩니다. 호적에도 등재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인의 공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다? 관직도 받을 수 있어요. 음서 대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음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인의 자식이고 뭡니까? 손자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커다란 공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 포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상복에서 친가 외가가 차이가 없다. 근데 옆에 날개 쪽에 여러분 교재에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란 대목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 사료도 자주 문제에 나오는 사료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6까지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이 6개도 한 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고려욱의 사회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정도 들어가겠는데 간단히 봅시다. 무신직공계 하층민의 동요. 하층민은 일반적으로 평민들이죠, 결론적으로. 또는 천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동요하는 배경이, 자, 고려시대 무신직공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배자들의 권력싸움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고, 지배자의 권력싸움이 나오다 보니까 국가의 지방통제는 커진다, 약화된다? 약화되고 있었고, 이 권력자들이 농민을 무엇을 한다? 수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 반란호, 조이총의 반란, 서경 유수가 반란일으킨 겁니다. 서경은 어디? 평양이에요. 하층민의 반란이 나오는데 초기는 산발적인 반란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반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격까지 띄느냐? 성격을 띄는데 신라 부운동까지, 고구려 부운동, 백제 부운동을 나왔다. 그러면 고려 왕조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는 성격까지 등장하겠고, 지방관의 타막을 국가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바뀌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무신직공계에 나누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써먹는 게 공조명학소, 예전에 무신정매 때 이야기했어요. 만적은하, 이 두 개는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공조명학소는 신분해방을 요구할 때가 첫 번째 난이고, 두 번째는 정권장을 이야기한다 그랬고, 만적은하는 발생, 계획 단계에서 깨진다 그랬죠. 신분해방과 정권장을 같이 가지고 나왔던 난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계의 난일에 왕후장상이 천에서 많이 나왔다. 이게 누구나나 관계된다? 만적은한과 관계된다고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보시면 되겠고, 몽골 침략기 때 백성의 생활 공의번호 들어갑니다. 몽골 침략은 13세기에 침략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침략기 때 우리나라 집권자는 최씨 집권자였죠. 최씨 집권자는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몽골과 싸움도 하고 외교도 병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한테 싸움을 계속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 산으로 들어가든지 섬으로 들어가 싸움을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농민들의 생활 개선을 해준 것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층민의 항쟁으로 나온 게 충주 다인철서민의 항쟁이라든가 처인성에서 부곡민의 항쟁이 등장해요. 그러면 잠깐, 소나 부곡이죠. 이 사람 평민이지만 차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별받는 사람이 몽고와 싸움하면서 누구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다? 무신집권자자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현호 승격해 준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공주명학소 난 때 향과 부곡과 소 숫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랬죠. 몽골 침략기 때 더 줄어들겠죠. 이러한 것을 보여준다. 이때 우리나라 백성 이렇게 싸움하고 있었지만 몽고가 침략하면서 굉장히 많은 뺏어간다든가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살육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경환도 이후에 일본 원정이 나오게 돼 있죠. 이때 군량미를 내준다든가 군인으로 징발당하죠. 꽤 어려웠을 거란 이야기예요. 03번에 가니까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원나라 간섭기에 새로운 세력, 친원 세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친원 세력 크게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곤문세족이라 그랬죠. 결론적이요. 근데 이 친원 세력 중에 잠깐 보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역관, 향리, 평민, 부공민, 노비, 황관 중에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출세하고 있었다. 그러면 신분제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동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이요. 왜 그러냐면 노비가 친원 세력은 최고 귀족이죠. 노비가 최고 귀족이 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회는 신분제가 동요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문화교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와 몽골이 문화를 교류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풍습이 몽골에 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고려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몽골계 우리나라에 오겠죠. 이게 몽골풍이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몽골풍을 폐지한 사람이 누구였다? 공민왕이었어요. 그리고 몽골이 우리나라 황관을 데리고 간다든가 여자분을 데려간다 그랬죠. 이 여자분을 데려간 게 뭐다? 공녀라 그랬습니다. 공녀가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공녀로 넘어간다. 여기서 반개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여자분을 가지고 있던 자식으로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결혼하면은 남자와 결혼할 때 남자가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여자분 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생각하기 좀 나름이겠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많아진다 줄어든다?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을 몽고에 보내는 공녀로 보낸다. 그러면 노동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딸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난감하다. 공녀를 가지고 해석하는 시각인데 딸을 보낼 때 부모가 굉장히 원통해하는 내용을 노동력으로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어쨌든 사회 문제가 등장하고 이 공녀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환향녀라는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할 때는 환양년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수업했던 것에 중요한 것만 잠깐 체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곤문세족과 누구를 구분한다? 신진 사대부 두 개를 구분하면서 비교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고려시대 못 여성의 지위 이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